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윌리엄 트레버의 단편소설집 밀회입니다. 윌리엄 트레버는 2016년 90에 가까운 나이로 작고할 때까지도 활발히 창작 활동을 해온 아일랜드 소설가인데요. 대표작으로는 루시 골트 이야기, 비욘디 등이 있습니다. 생전 부커상 후보에는 무려 5번이나 올랐고 꾸준히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거론되었던 작가들의 작가이자 우리 시대의 체오프라 불리는 위대한 소설가입니다. 이번 밀회에는 동명의 소설을 포함해 총 12편의 소설이 실려 있는데요. 밀회의 소설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의 잔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쉽게 이해되지 않고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죠. 세상에 함부로 평가될 수 있는 사랑은 없고 그렇기에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의문스러운 무언가가 남게 마련입니다. 책에 실린 12편의 소설 속 인물들은 그 사랑이 삶에 남기고 간 애석한 비밀을 조심스럽게 꺼내놓는데요. 한 여성은 괴팍하고 가부장적인 남편과 23년을 살았고 남편의 죽음에 슬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사춘기 소년과 식당의 여직원은 서로의 존재를 비밀스럽게 탐색하고 소개팅 업체를 통해 만난 남녀는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하루를 함께 보내죠. 가난한 처지에도 남편이 예술가이길 바랬던 부인은 돈을 구하기 위해 아기를 파는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고 어린 시절 엄마의 외도를 목격한 여자는 평생 자신의 기억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 헤매며 사랑하는 여인이 불륜 상대로 치부되는 것을 견디지 못한 한 남자는 이별을 고하고 마는데요. 사랑, 증오, 슬픔, 분노, 어느 한 단어만으론 결코 대표될 수 없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예민하게 포착한 작품들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대상에 대해 한 가지 감정만을 느끼지는 않죠.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가끔은 숨막힐 듯 답답해 미울 때도 있고 자녀를 세상 그 무엇보다 아끼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땐 자연스레 실망하기도 합니다. 죽도록 사랑했던 연인을 죽도록 미워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인간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한 가지 속성만을 가진 게 아니라 수많은 다른 감정과 상황, 개인의 서사가 한데 뒤엉켜 버무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인간 사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모순된 마음과 은은한 감정, 이해를 넘어서는 삶의 미묘한 순간들을 섬세하게 포착해낸 그의 소설을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인 이 세상을 굳이 이해하려고 아등바등 애쓰지 않아도 그저 가만히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위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사연을 지닌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미래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비밀과 고통을 짊어진 채 쓸쓸한 삶을 사는데요. 이들 각자가 지닌 고독한 사연은 그들을 한없이 쓸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쓸쓸함 속에서 느껴지는 작가의 시선은 냉정하거나 비관적이지 않죠. 트레버는 인물의 상황을 세밀하게 그려내면서 마치 그들의 인생을 귀담아 들어줄 마지막 관객이라도 된 듯 다정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 덕분에 책을 읽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보다는 조용한 위로를 받은 듯한 기분이 들죠. 각자의 고독을 몸에 감은 채 살아가는 인물을 자세히 보여줄 뿐인데도 소설들이 이토록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어느 소설가의 추천사처럼 우리는 끝내 고독할 수밖에 없지만 어쩌면 그 고독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미래에 실린 단편 중 거리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슬퍼할 수 없고 애도할 수 없는 사랑의 잔재들, 그 속에서 피어나는
경이롭고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 작품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밀회. 윌리엄 트레버 지음, 김하연 옮김, 한겨레 출판사. 거리에서. 아서스는 스트로드 스트리트에서 간과 완두콩, 으깬 감자를 주문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간은 맛이 좋지 않았다. 감자가 다 빨아들이지 못한 그레이비 소스 표면에서 기름이 엉기기 시작했다. 연두색 완두콩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아서스는 검은 머리칼과 M자 헤어라인을 가진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여윈 이목구비가 마른 골격과 잘 어울렸고 너덜너덜해진 흰 셔츠의 소매 밖으로 앙상한 손목이 튀어나와 있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깔끔한 흰색 재킷과 검은 양복 바지를 입는 것이 조식 웨이터의 요건이었다. 차도 드시겠수? 간 요리를 가져다 준 늙은 여자가 물었다. 여자는 이 질문을 하러 다시 돌아온 것이었고 아서스는 오후 이 시간대의 유일한 손님이었다. 아서스는 그러겠다고 말했다. 여자는 제대로 된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유니폼 대신 반으로 접은 꽃무늬 작업복을 배 위에 단단히 두르고 있었다. 아서스는 여자가 70살은 되었을 거라고 추측했다. 어디서 난로 옆에 앉아 있었는지 열기로 다리가 울긋불긋해져 있었다. 아서스는 여자가 지쳤음을 느낄 수 있었고 대화를 이어나가면 여자가 그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다. 곧 일이 끝나십니까? 여자가 차를 들고 오자 마치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아서스가 말했다. 둘 사이에 과거가 있는 듯한 말투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3시 반에 가요. 오늘 밤엔 집에 계실 거죠? 예? 여자가 아서스를 쳐다보았고 피로한 눈 속에 공포 비슷한 것이 떠올랐다. 여자는 머리를 누르스름하게 염색했고 목 위로 턱살이 흘러내렸다. 아서스는 남편이 죽고 없을 거라고 상상했다. 전 오늘 집에서 쉴 생각입니다. 아서스가 말했다. 기운이 없을 땐 그게 최고죠. 여자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아서스는 여자가 오늘 일을 마치면 뒤를 따라가야 할까 고민했다. 지금은 3시 20분이었고 3시 반쯤이면 식사가 끝날 것이다. 아서스는 여자가 차와 함께 가져다 준 가리발디 비스킷을 쪼갰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거리에서 사람들 뒤를 밟았다.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알아낸 뒤 주소를 적고 그 밑에 그 사람을 기억할 만한 몇 가지 정보를 덧붙였다. 요즘도 가끔 이런 충동이 일었지만 자신이 오늘 그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텔레비전을 보면 되니까요. 아서스가 말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말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은 그냥 쓰레기예요. 여자는 딱 이 한마디만 했다. 일찍 잠자리에 드실 거죠? 안 그런가요? 여자의 눈이 다시 불안에 휩싸였다. 여자는 혀끝으로 입술을 적시고 남은 침을 쓱 닦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쿵쿵거리며 자리를 떴다. 여자가 가져다 준 계산서의 금액은 1파운드 몇 펜스였다. 이곳은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면 음식이 더 저렴했다. 아서스는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음을 상기했다.
와클리 씨가 들어와 더 많이 하면 발송실이 꽉 차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셰릴은 기계의 전원을 껐고 와클리 씨가 힐끗 시계를 본 뒤 종이에 시각을 적는 것을 보았다. 오늘 15분 일찍 끝마친 것은 당연히 주말에 급료를 계산할 때 감안할 것이다. 와클리 부부의 사업은 규모가 작았다. 3년 전에 지하실에 자리를 마련한 풍경 그림 엽서 소매업이었다. 셰릴의 업무는 딱딱한 플라스틱 기계를 작동해 엽서 6장과 각 엽서의 풍경 그림을 축소해서 담은 엽서 한 장을 함께 포장하는 것이었다.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하는 아르바이트였다. 이 밖에도 아침에는 코스트커터 편의점 계산대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사무실 청소 일을 했다. 와클리 부부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 와클리 부인이 격리일과 주소 관리, 모든 서신 업무를 담당했다. 와클리 씨는 포장된 엽서를 종이 상자에 담아 WPW 인사장이라고 쓰인 승합차를 타고 배달을 다녔다. 와클리 씨가 말한 발송실에서 부부는 쟁반 2개에 저녁 식사를 올려놓고 텔레비전을 보았고 사방의 벽에 사업의 흔적이 쌓여 있었다. 그럼 목요일에 뵈어요. 셰릴이 집을 나서기 전에 인사를 하자 어디선가 와클리 부인이 잘 가라고 외쳤고 입에 볼펜을 문 와클리 씨가 웅얼거렸다. 고마워요. 셰릴이 말했다. 셰릴은 지하실을 나설 때마다 언제나 고맙다고 말했다. 자신이 왜 그러는지는 몰랐지만 왜인지 이렇게 감사를 표하면 그냥 가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두어 시간의 일을 더 잘 마무리 짓는 느낌이 들었다. 셰릴은 등 뒤로 문을 닫고 계단을 올라 거리로 나섰다. 그녀는 몸집이 마르고 자그마했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눈가와 입가에 주름이 잡혀 있었다. 과거에는 아름다웠고 51살인 지금도 아름다움이 흔적 이상으로 남아 있었다. 셰릴은 한때는 무척 좋아했지만 지금은 싫어하게 된 해진 젓갈색 코트를 입고 불편한 하이힐을 신고 서둘러 거리를 걸었다. 서둘러야 할 이유는 없었다. 셰릴도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래도 서둘러 걸었다. 이렇게 걷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었다. 잘 지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때 셰릴이 결혼했던 남자. 그때 이후로 셰릴이 인생의 오점이라 생각하게 된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는 거리에서 갑자기 나타날 때마다 늘 똑같은 질문을 했다. 셰릴이 뒤를 돌아보았다. 뭘 원하는데? 셰릴이 날카롭게 말했고 그는 즉시 자리를 떴다. 셰릴은 그가 자신의 말투에 불쾌함을 느꼈음을 알았는데 전에도 종종 있던 일이기 때문이었다. 셰릴은 그에게 와클리 부부네 집에서 일하는 시간을 알려준 적이 없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셰릴이 청소 일을 어디서 하는지도 알았고 어느 편의점에서 일하는지도 알았다. 결혼 생활 5개월째에 셰릴은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왔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울버스 슈퍼마켓에 풀타임 일자리도 포기했다. 셰릴은 그가 떠나간 자리에 서서 그가 먼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나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셰릴은 이렇게 말했었다. 울버스 계산대에서 함께 일했던 데프가 결혼식 이후로 무자비하게 되풀이한 말과 비슷했다. 그렇다고 데프에게 상황이 나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셰릴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보도 위에서 셰릴은 자신이 두 노인 여성의 길을 막고 있음을 깨달았다. 죄송해요. 셰릴이 사과를 했고 두 노인이 괜찮다고 말했다. 셰릴은 전보다 더 천천히 걸었다. 결혼했을 때 셰릴은 위층이었던 그의 집으로 이사했다.
집은 방 2개와 부엌, 화장실이 있었고 그는 두 사람의 삶의 변화를 기념하기 위해 방벽을 새로 칠하고 바닥에 오래된 리놀륨을 카펫으로 바꾸었다. 그녀가 집을 나왔을 때 새로 칠한 벽은 여전히 깨끗했고 카펫도 얼룩 하나 없었다. 셰릴은 한 번도 자신을 아서스 부인이라 칭하지 않았다. 그날 늦은 오후 아서스는 원래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지만 술집에 들어갔다. 아까 식사를 했던 카페처럼 이곳도 처음 들른 곳이었다. 그는 새로운 장소를 좋아했다. 주문한 맥주를 들고 거의 비어있다시피 한 술집의 구석으로 이동했다. 슬롯 머신이 놓여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아무 음악도 나오지 않았다. 이곳에는 더러움이, 부족한 조명이 밀어내지 못한 어둠이 있었다. 바 앞에 높은 의자에는 두 남자가 아무 말 없이 뚱하게 앉아 있었다. 셔츠 차림의 바텐더가 잡지 스타의 페이지를 넘겼다. 아까 카페에서 아서스가 말한 기운 없음이 그를 휘감았다. 그 느낌이 거의 전염병처럼 밀려들며 그에게 달라붙었고 병적인 냉담함이 따라왔다. 그는 주문한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왜 자신이 이곳에 들어왔는지, 왜 돈을 낭비하고 있는지 생각했다. 이 시간에 윈블던이나 화이트시티에 있는 개 경주장에 갈 수도 있었다. 인파 사이에서 다른 데 정신을 쏟으며 이 기분을 떨쳐낼 수도 있었다. 아니면 해픈 여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기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 해픈 여자라 해도 아까 만난 늙은 웨이트리스처럼 그리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는 눈을 감고 뭘 원하느냐는 말에 자신이 느낀 실망감을 다시 쥐어짜냈다. 그가 한 일이라곤 그저 다정하게 다가간 것뿐이었다. 함께 다른 곳에 화단의 꽃들이 알록달록하게 피어나고 물 위에 새들이 떠있는 공원 벤치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었다. 셰릴은 어떻게 된 건지 알았다. 오늘 마침내 그가 그곳에 갔다는 것을 알았다. 셰릴은 그들의 짧은 만남에서 그것을 짐작했다. 또 한 명의 외로운 남자와 커플들이 술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서스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즉시 싫은 사람을 골라냈다. 그리고 메스틴에 전화해서 내일 아침에 나갈 수 없다고 말할까 고민했다. 배가 아프다고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몇 시간을 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어쨌거나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날 것이다. 몸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다. 역까지 걸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내린 뒤 다시 호텔까지 걸어가는 일을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었다. 식당에서 3시간 반 동안 일한 뒤 10시 반에 하얀 재킷을 벗어걸고 검은색 나비 넥타이를 푸는 일을 대체할 수 없었다. 메스틴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뒤로 아침 시간 웨이터로 일해서 버는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는 다른 곳에서 부족한 돈을 메꾸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물건을 훔쳤다. 바 건너편에 있는 전화기가 여자 화장실 입구의 커튼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전화기를 보자 다시 유혹이 일었다. 그러나 프런트에 누가 전화를 받든 툴툴대며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상태가 어떤지 보자고 말할 것이다. 대화는 불만족스러울 것이고 식당에 메시지를 남겨도 아마 전달되지 않을 것이며 내일 아침에 자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미리 연락을 했음에도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 셰릴은
그에게 왜 그렇게 말한 것일까? 왜 그렇게 사나운 목소리로 뭘 원하느냐고 물은 것일까? 그는 한 번도 그녀에게 돈을 부탁한 적이 없었지만 그녀의 말투만 보면 마치 그가 늘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 같았다.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고 음량이 낮아졌지만 어쨌거나 음악은 소음일 뿐이었으므로 시끄럽기는 매 한 가지였다. 마지막에 들어온 커플도 시끄러웠다. 지나치게 깔깔 웃어댔고 하루 종일 해가 비치지 않았는데도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잠깐 같이 카페에 가자는 것이었다. 그녀 시간에 딱 10분. 원한 건 단지 그뿐이었다. 아서스는 마시던 맥주의 거품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셰릴이 불러낼 수 있는 연민은 곧 그녀 내면의 깊이였는데 똑똑하지 않은 여자치고는 놀라운 일이었다. 그는 계단에서 그녀를 처음 만난 날부터 그 사실을 알았다. 지나가다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된 날이었다.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셰릴이 제안했고 이미 그녀의 열쇠가 현관문에 꽂혀 있었다. 그녀의 집에서 아서스는 차에 설탕을 2스푼 넣어 마신다고 말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메스틴의 식당에서 사람들이 어떤 불평을 하는지 얘기했는데 당연히 해야 할 말이었기 때문이다. 셰릴은 그가 왜 그렇게 화가 나 보였는지 궁금했다며 누구라도 화가 날 거라고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서스는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그가 손님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고 그 남자가 매니저를 불러오라고 했으며 시모니 씨가 와서 불편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얘기였다. 시모니 씨가 손을 내밀었으나 그들은 악수를 거부했다. 아서스는 처음 만난 날이나 그 이후에 자신이 셰릴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지 시모니 씨가 손을 뻗었으나 무시당했다는 것을 말했는지 잠시 고민했다. 말한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 남자는 빨간색 천에 하얀 전무늬가 있는 나비 넥타이를 메고 흰 줄무늬가 있는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다. 여자는 무례하게 투덜거리며 자기 리소토 위에 후추를 갈더니 말했다. 커피가 차가워요. 그러시군요. 당연히 커피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시모니 씨의 즉각적인 응대였다. 이 점심 식사는 특별해야 했다고 남자가 말했고 여자는 식사가 끔찍했다고 말한 뒤 냅킨을 던졌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무엇을 두고 가는지 모른 채 식당을 떠났다. 이제 아침 시간에만 일해. 시모니 씨가 조용해진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굽실거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받아들이든 그만두든 해. 던져놓은 냅킨 아래 쓰다만 편지지에 작성한 쇼핑 목록이 있었고 여백에 연필로 구매할 물품들이 쓰여 있었다. 담당자에게 제가 그곳에서 산 전기 난로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문장 위에 삐뚤삐뚤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같은 글씨체로 날짜가 쓰여 있었고 종이 맨 위에 파란색으로 주소가 찍혀 있었다. 아서스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4분의 1 크기로 접은 그 종이를 꺼냈다.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진 종이는 귀가 접혔고 지저분했으며 접힌 부분이 닳기 시작했다. 아서스는 더 훼손될까 두려워서 접힌 종이를 펴지 않았다. 엄지와 검지로 잠시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종이가 자신이 늘 간직해온 자신이 아는 그것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재킷 주머니 안에서 원본이 사라지는 상황에 대비해 1년 전 그는 칼퀵 인쇄소에 가서 종이의 사진을 2번 찍었다. 그는 다가올 시간과 그 안에서 벌어질 일들을 과거에도 지금도 믿지 못했다.
물론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주소를 외웠다. 그러나 기억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다. 그는 접은 종이를 다시 주머니 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셰릴은 7시 정각에 사무실 청소 일을 마쳤고 10분 뒤 다시 거리로 나왔다. 지금은 6시 5분 전이었고 그는 셰릴 생각을 하며 조금 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셰릴이 자기 집에서 차를 마시자고 초대하기 한참 전부터 그는 오랫동안 셰릴이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건물 계단에서 종종 마주쳤고 셰릴의 집보다 한층 위에 있는 그의 방 2개짜리 집은 보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른 집보다 저렴했다. 그는 셰릴이 남편이 죽은 것을 몰랐고 1년 전쯤 셰릴이 이 건물에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줄곧 그녀가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지하철 매표소에 있던 남자가 셰릴의 남편이었다. 그는 맥주를 남기고 외투를 입을 때 소매가 걸리지 않도록 유리잔을 앞으로 밀어두었다. 그리고 그의 양복처럼 새까만 외투의 단추를 천천히 잠근 뒤 술집을 가로질러 어둑어둑해지는 땅거미 속으로 나섰다. 접어놓은 종이는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종이를 버리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그 또한 그녀에게 말해야 했다. 그 쇼핑 목록을 언제까지나 기념품으로 간직하리라는 것을. 셰릴은 전 남편과의 만남이 그렇게 불쾌하지 않았다. 그러기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너무 익숙했다. 휴지통을 비우고 플라스틱 컵을 모으고 청소기에 긴 전선을 풀고 바닥을 밀면서 셰릴은 다시 한번 자책했다. 자신이 어리석었다. 죽음이 빼앗아간 것들이 그립고 외로워서 자신이 그 남자를 잘못 보았던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청혼에 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데프는 두 사람이 길에서 부탁한 한 남자와 함께 결혼 등기소에서 증인이 되어 주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둘은 데프와 함께 퀸스 레지먼트의 바 뒤편에 앉아 있다가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 몇 명이 오자 프루덴셜 오피스 위에 있는 브루스 플래터로 우르르 몰려갔다. 와인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셰리를 계속 아서스 부인이라고 부르며 농담을 했지만 그러는 내내 그는 조용했고 그러던 중 셰릴은 그가 데프에게 점심시간에 있었던 그 불평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술을 거나하게 마시면 말을 거침없이 하는 데프가 몇 분마다 그런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 말 들었어? 이후에 그가 말했다. 당신 친구가 한 말? 그때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불평에 대해 말하는 것이 충분히 평범해 보였다. 그 끔찍했던 점심시간이 그만큼 그를 괴롭히고 모욕의 상처가 느리게 치유되는 것이 평범한 일처럼 보였다. 셰릴은 그에게 메스틴 호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일을 구해보라고 권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하찮은 조식 웨이터 일을 묵묵히 고집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셰릴은 그런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누군가와 결혼하면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야 한다고 언젠가는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두 번째 결혼식 날 밤 그녀가 진 짐은 돌연 더욱 복잡해졌다. 퀸스 레지먼트와 브루스 플래터에서의 축하연에서 돌아왔을 때 한나절 전에 남편이 된 사람은 침대에 눕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새벽 5시면 일어나야 하므로 지금 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그 말을 했을 때는 아직
밤 11시도 안 된 시각이었다. 청소기로 사무실 바닥을 밀면서 셰릴은 그렇게 말하던 그의 침착한 목소리를 기억했다. 그 사무적인 말투가 떠오르자 갑자기 몸에 한기가 돌았다. 셰릴은 자신이 더 이상 살지 않는 아랫집에서 가지고 올라온 열선 하나짜리 전기 난로를 켰던 것을 기억했다. 잠 못 들고 누워서 침실의 어둠이 그를 자신의 곁으로 데려오진 않을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지만 그가 그런 종류의 사람일지 궁금해하던 것을 기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 벌어진 일, 자신이 실수했다는 깨달음 외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사무실 구석과 책상 밑으로 청소기를 돌리면서 거리에서 전 남편이 다시 그녀의 삶 속으로 들어오려 할 때마다 그렇듯 그 모든 것들이 되살아났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던 시절 그는 상처받은 남자처럼 보였다. 셰릴은 그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결혼 생활과 남편을 떠나보낸 충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이 늘 당한다고 느끼는 비난에 대해 이야기했고 결국 그를 심하게 괴롭힌 그 점심시간의 불평으로 이어졌다. 다양한 형태의 작은 질책과 책망, 원망이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그녀는 확신했다. 애초에 그녀는 그 사실을 알았고 매번 축적된 고통에 새로운 색채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녀는 그 고통이 점차 사라질 거라고 믿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실제로 그렇게 보였다. 그러나 그녀가 짐을 싸서 떠나기 전에 이미 대푸는 이렇게 말했었다. 네 남편 제정신 아니야. 셰릴은 청소기의 전원을 끄고 다시 전선을 감아 넣었다. 치워놓은 의자를 다시 제자리로 옮기고 정리를 끝낸 방들의 문을 차례로 닫고 나왔다. 복도의 옷걸이에 걸어놓은 코트와 스카프를 걸치고 쓰레기를 담은 검은 비닐봉투를 아래층으로 옮겼다. 야간 경보를 다시 설정했다. 등 뒤로 출입문을 닫고 걷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이 시모니 씨를 무시했어. 그가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말했다. 시모니 씨는 악수를 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셰릴이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잊어버린 듯 눈 속에 두 사람이 부부였다는 흔적이 전혀 없었다. 한때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이었다. 그녀와 함께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함께 산책을 나섰을 때 셰릴은 그의 팔에 손을 올렸다. 추운 일요일 오후였고 그녀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장갑을 끼고 있었다. 손가락에 약간의 무게, 오로지 그뿐이었고 그 이상은 없었지만 그는 그녀가 이해한다는 것을 느꼈다. 웨이터는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고 언젠가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몰랐다. 어떤 모욕을 느끼는지, 사람들이 접시 옆에 팁을 얼마나 두고 가는지를 몰랐다. 아침 시간에 웨이터에게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당신 얘기 들으면서 여기 서 있고 싶지 않아. 셰릴은 이렇게 말한 뒤 다른 사람을 만나보라고 했다. 자기를 좀 내버려 두라고 이미 부탁하지 않았느냐고도 말했다. 내가 그 얘기를 당신한테 했는지 모르겠어서 시모니 씨가 악수를 청했다는 얘기 말이야. 제발 날 좀 내버려 둬. 셰릴은 계속 걸으며 이렇게 말했다.
셰릴의 이 모든 부탁은 처음이 아니었고 이미 닳고 다른 것이었으며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이사를 하면서 대프와는 연락이 끊겼지만 대프는 겁이 나면 반드시 경찰을 찾아가라고 당부했다. 딱 보면 불평할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어. 그가 말했다. 그는 여자가 커피를 따라 마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 그가 자리를 뜨자 여자는 커피가 차갑다며 그를 다시 불렀다. 시모니 씨가 왔고 여자는 이 식당에 소매가 더러운 웨이터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셰릴은 그가 지갑을 찾아 주머니를 뒤지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 했었다. 최악이었다. 지갑에서 지저분한 종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치는 것. 너덜너덜한 종이의 가장자리와 마치 선물처럼 그녀에게 주어지는 파란색 글씨의 주소. 담당자에게 제가 산 전기난로에.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지만 셰릴은 종이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것을, 쇼핑 목록도 있었으나 연필로 쓰인 상품 이름들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제발 날 내버려둬, 셰릴이 말했다. 그는 그녀 옆에서 걸으며 빨랫방 옆에 카페가 늘 열려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빨래가 끝나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조용해. 그가 말했다. 그 카페 아주 조용해. 셰릴은 옆에 있는 그의 몸짓에서 그가 다시 종이를 접어 지갑의 오른쪽 칸에 넣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지갑은 작고 검은색이었으며 플라스틱 코팅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당신이 가는 길이랑 별로 안 멀어. 그가 말했다. 거리엔 두 사람뿐이었다. 불평한 손님이 시모니 씨의 악수 요청을 무시했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을 때부터 그랬다. 거리에서 그는 늘 뒤에서 말을 걸었고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늘 당신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알고 싶어 할 거라 생각했지. 그가 차를 마시자고 했고 셰릴은 이 시간에 차를 마시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다 카페에 있으면 목소리를 높여서 그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음을 알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와 카페에 가고 싶지는 않았다. 셰릴이 그가 훔쳐온 물건을 발견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고개조차 젓지 않았다. 그녀가 짐을 쌀 때조차 그는 마치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듯 침묵했다. 이번의 모욕은 그 자신이 자초한 것이었다. 호텔에서 일을 마친 다음 곧장 그곳으로 갔어. 그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그는 그녀에게 월요일 아침에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하는 호텔 투숙객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주문 내용을 기억했다. 바빴던 날에도 언제나 주문을 기억할 수 있었고 그는 그것을 웨이터의 기술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탄 버스에 대해 버스가 shepherd 부시와 해머 스미스를 지나 카스텔로에서 빠져나오자 푸른빛 나무와 잔디밭이 펼쳐진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누군가가 버스 1일 자유 이용권을 달라고 외치자 운전사는 이미 몇 년 전에 없어졌다고 되받아쳤다. 어퍼 리치먼드 로드에서 길이 막혔고 그는 버스에서 내려 조금 걸었다. 전에 그곳에 가본 적이 있다고 그가 말했다. 프라이어리 레인의 우체통 왼쪽 집이었다. 그는 자신이 10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둘은 모퉁이를 돌았고 셰릴은 빨랫방에 불 켜진 창문을 보았다. 그가 말한 카페가 떠올랐다. 빨래방에서 멀지 않은 카페의 창문에 세븐업 음료수 간판이 걸려 있었다. 빨아야 할 게 있어. 그가 말했다. 셰릴은 그와 함께 빨래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가 빨래를 넣는 동안 카페를 지나 버스가 다니는 곳까지 발걸음을 재촉할 수도 있었다.
아무 버스나 좋았고 심지어 방향이 반대여도 괜찮았다. 그러나 셰릴은 손님이 노인 한 명과 따로 앉은 여자 2명뿐인 카페에 들어가 유리잔과 컵받침 2벌, 차 한 주전자를 받은 뒤 다시 우유를 가지러 돌아갔다. 셰릴은 자신이 따른 차를 멍하니 바라보며 기다렸다. 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그 어떤 생각도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다. 자신이 카페에 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다. 오로지 혼자라는 느낌뿐이었고 그곳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때 다시 생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끌렸었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고 그 밖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셰릴은 그가 카페 안으로 들어와 등 뒤로 문을 닫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이곳에 있으리라는 것을, 그녀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채로 카페 안을 둘러보았다. 그가 재킷을 세탁기에 넣기 전에 주머니에서 꺼낸 물건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열쇠와 지갑, 볼펜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재킷에 관해 물을 거라고, 재킷이 어디 갔는지, 왜 재킷을 입지 않았는지 물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따라준 차를 저었다. 그녀가 묻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었다. 외투의 앞서피 열려 있었고 셰릴은 재킷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시간 전에 남자가 그 여자를 발견했을 거야. 그가 말했다. 매일 저녁 7시 15분에 남자가 집으로 돌아오거든. 그가 말하는 동안 셰릴은 테이블 표면에 담뱃불 자국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벨을 눌렀고 문을 열고 나온 여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미터기인지는 말하지 않고 미터기를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다. 가스 검침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됐다고 여자가 말했고 그는 배지를 보여드리지 않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외투를 펼쳐서 왼쪽 옷깃에 달린 전기회사 배지를 보여주었다. 그가 복도로 들어갔고 여자는 문을 닫지 않았다. 좋게 10분이 지난 후에야 그는 자유로워진 2 손으로 문을 닫을 수 있었다. 내 잘못이지. 그가 말했다. 그렇게 멍청하게 굴다니.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것은 자책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무런 자책 없이 그곳에 서서 자기 소매가 더럽다고 말한 여자를, 커피가 차갑다고 불평한 여자를 떠올렸다. 그곳에 서서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때 복도의 옷걸이 근처에 있는 작은 테이블 위에서 전화기가 울렸다. 전화벨 소리가 그쳤을 때 그는 손을 씻으러 아래층 화장실로 내려갔고 화장실 고리에 외투와 남자의 모자가 걸려 있었다. 복도로 올라온 그는 문을 열기 전 자물쇠 위에 화장지 한 장을 덮었다. 그리고 그 화장지는 구겨서 가로등 밑에 쓰레기통에 버렸다. 셰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재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후 그가 외투 단추를 다시 잠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자의 입에서 흐르는 피가 소매에 묻었다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쉽게 놓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그가 말했다. 언젠가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손가락에 생긴 멍을 보여주었고 한 번은 자물쇠 위에 덮었다가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주머니에 넣어둔 화장지를 보여주었다. 언젠가는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 우편 배달이 왔고 대부분 갈색 종이봉투인 우편물이 덜커덕 소리를 내며 우편함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안 우체부의 휘파람 소리와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버스는 안 탔어. 그가 말했다. 버스에 앉아있고 싶지 않았어. 그 뒤로 가장 처음 먹은 건 간과 완두콩이었어. 지난번에는 감자칩 한 봉지였고 또 다른 때에는 치킨버거였다. 쉐릴이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는 동안 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는 오늘 아침 이후로 고리에 남자의 외투가 걸려있고 특별히 만든 작은 도자기 받침대에 향기나는 비누가 놓인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이후로 줄곧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친구라 느꼈다고 설명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바깥쪽 창턱에 뛰어올라 마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양 야옹야옹 울기 시작했다. 그는 남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복도에 고양이가 있도록 피 묻은 고양이 발자국이 집안 전체에 남아있도록 뒷문을 열어 고양이를 들어오게 할까 생각했다. 셰릴은 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심지어 불안도 아니라는 것을 대포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늘어놓는 그의 행동에 교활한 술수가 있음을 알았지만 그가 그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적었기에 술수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자신의 천성이 그와 함께 산책에 나서고 그의 과묵한 포옹을 받아들이게 했으며 자신의 동정이 그의 자양분임을 안다는 것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셰릴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데프에게 하고 싶지 않았다. 와클리 부부는 그의 존재를 몰랐다. 그가 유리잔을 입에 가져갔다. 셰릴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말할 필요가 없었고 그저 조금 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침묵은 그와 함께 있을 때의 한 요소였다. 그녀가 카페를 떠났을 때 그는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는 차를 마저 마시고 한 잔 더 따를 것이다. 거리에서 셰릴은 그 모습을 상상했다. 빨래방에서 그는 세탁기 문을 열고 통 안에서 흠뻑 젖은 재킷을 꺼낼 것이다. 소매를 펴고 모양을 잡은 다음 두 사람이 너무 짧게 살았던 집으로 향하기 시작할 것이다. 오늘 밤 그는 지금 걷고 있는 그녀 머리 위의 환한 네온불빛에 기분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밤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 여기저기를 헤매는 자동차들에 기분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꼭 붙어서 지나가는 커플의 목소리에 기분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에는 그녀의 눈물이 그에게 평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밀회 윌리엄 트레버 지음 김하연 옮김 한겨레 출판사 거리에서 아서스는 스트로드 스트리트에서 간과 완두콩, 으깬 감자를 주문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간은 맛이 좋지 않았다. 감자가 다 빨아들이지 못한 그레이비 소스 표면에서 기름이 엉기기 시작했다. 연두색 완두콩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아서스는 검은 머리칼과 M자 헤어라인을 가진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여윈 이목구비가 마른 골격과 잘 어울렸고 너덜너덜해진 흰 셔츠의 소매 밖으로
앙상한 손목이 튀어나와 있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깔끔한 흰색 재킷과 검은 양복 바지를 입는 것이 조식 웨이터의 요건이었다. 차도 드시겠수? 간 요리를 가져다 준 늙은 여자가 물었다. 여자는 이 질문을 하러 다시 돌아온 것이었고 아서스는 오후 이 시간대의 유일한 손님이었다. 아서스는 그러겠다고 말했다. 여자는 제대로 된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유니폼 대신 반으로 접은 꽃무늬 작업복을 배 위에 단단히 두르고 있었다. 아서스는 여자가 70살은 되었을 거라고 추측했다. 어디서 난로 옆에 앉아 있었는지 열기로 다리가 울긋불긋해져 있었다. 아서스는 여자가 지쳤음을 느낄 수 있었고 대화를 이어나가면 여자가 그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다. 곧 일이 끝나십니까? 여자가 차를 들고 오자 마치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아서스가 말했다. 둘 사이에 과거가 있는 듯한 말투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3시 반에 가요. 오늘 밤엔 집에 계실 거죠? 예? 여자가 아서스를 쳐다보았고 피로한 눈 속에 공포 비슷한 것이 떠올랐다. 여자는 머리를 누르스름하게 염색했고 목 위로 턱살이 흘러내렸다. 아서스는 남편이 죽고 없을 거라고 상상했다. 전 오늘 집에서 쉴 생각입니다. 아서스가 말했다. 기운이 없을 땐 그게 최고죠. 여자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아서스는 여자가 오늘 일을 마치면 뒤를 따라가야 할까 고민했다. 지금은 3시 20분이었고 3시 반쯤이면 식사가 끝날 것이다. 아서스는 여자가 차와 함께 가져다 준 가리발디 비스킷을 쪼갰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거리에서 사람들 뒤를 밟았다.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알아낸 뒤 주소를 적고 그 밑에 그 사람을 기억할 만한 몇 가지 정보를 덧붙였다. 요즘도 가끔 이런 충동이 일었지만 자신이 오늘 그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텔레비전을 보면 되니까요. 아서스가 말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말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은 그냥 쓰레기예요. 여자는 딱 이 한마디만 했다. 일찍 잠자리에 드실 거죠? 안 그런가요? 여자의 눈이 다시 불안에 휩싸였다. 여자는 혀끝으로 입술을 적시고 남은 침을 쓱 닦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쿵쿵거리며 자리를 떴다. 여자가 가져다 준 계산서의 금액은 1파운드 몇 펜스였다. 이곳은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면 음식이 더 저렴했다. 아서스는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음을 상기했다. 와클리 씨가 들어와 더 많이 하면 발송실이 꽉 차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셰릴은 기계의 전원을 껐고 와클리 씨가 힐끗 시계를 본 뒤 종이에 시각을 적는 것을 보았다. 오늘 15분 일찍 끝마친 것은 당연히 주말에 급료를 계산할 때 감안할 것이다. 와클리 부부의 사업은 규모가 작았다. 3년 전에 지하실에 자리를 마련한 풍경 그림 엽서 소매업이었다. 셰릴의 업무는 딱딱한 플라스틱 기계를 작동해 엽서 6장과 각 엽서의 풍경 그림을 축소해서 담은 엽서 한 장을 함께 포장하는 것이었다.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하는 아르바이트였다. 이 밖에도 아침에는 코스트커터 편의점 계산대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사무실 청소 일을 했다. 와클리 부부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 와클리 부인이 격리일과 주소 관리, 모든 서신 업무를 담당했다. 와클리 씨는 포장된 엽서를 종이 상자에 담아 WPW 인사장이라고 쓰인 승합차를 타고 배달을 다녔다. 와클리 씨가 말한 발송실에서 부부는 쟁반 2개에 저녁 식사를 올려놓고 텔레비전을 보았고 사방의 벽에 사업의 흔적이 쌓여 있었다. 그럼 목요일에 뵈어요.
셰릴이 집을 나서기 전에 인사를 하자 어디선가 와클리 부인이 잘 가라고 외쳤고 입에 볼펜을 문 와클리 씨가 웅얼거렸다. 고마워요. 셰릴이 말했다. 셰릴은 지하실을 나설 때마다 언제나 고맙다고 말했다. 자신이 왜 그러는지는 몰랐지만 왜인지 이렇게 감사를 표하면 그냥 가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두어 시간의 일을 더 잘 마무리 짓는 느낌이 들었다. 셰릴은 등 뒤로 문을 닫고 계단을 올라 거리로 나섰다. 그녀는 몸집이 마르고 자그마했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눈가와 입가에 주름이 잡혀 있었다. 과거에는 아름다웠고 51살인 지금도 아름다움이 흔적 이상으로 남아 있었다. 셰릴은 한때는 무척 좋아했지만 지금은 싫어하게 된 해진 젓갈색 코트를 입고 불편한 하이힐을 신고 서둘러 거리를 걸었다. 서둘러야 할 이유는 없었다. 셰릴도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래도 서둘러 걸었다. 이렇게 걷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었다. 잘 지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때 셰릴이 결혼했던 남자. 그때 이후로 셰릴이 인생의 오점이라 생각하게 된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는 거리에서 갑자기 나타날 때마다 늘 똑같은 질문을 했다. 셰릴이 뒤를 돌아보았다. 뭘 원하는데? 셰릴이 날카롭게 말했고 그는 즉시 자리를 떴다. 셰릴은 그가 자신의 말투에 불쾌함을 느꼈음을 알았는데 전에도 종종 있던 일이기 때문이었다. 셰릴은 그에게 와클리 부부네 집에서 일하는 시간을 알려준 적이 없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셰릴이 청소 일을 어디서 하는지도 알았고 어느 편의점에서 일하는지도 알았다. 결혼 생활 5개월째에 셰릴은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왔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울버스 슈퍼마켓에 풀타임 일자리도 포기했다. 셰릴은 그가 떠나간 자리에 서서 그가 먼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나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셰릴은 이렇게 말했었다. 울버스 계산대에서 함께 일했던 데프가 결혼식 이후로 무자비하게 되풀이한 말과 비슷했다. 그렇다고 데프에게 상황이 나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셰릴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보도 위에서 셰릴은 자신이 두 노인 여성의 길을 막고 있음을 깨달았다. 죄송해요. 셰릴이 사과를 했고 두 노인이 괜찮다고 말했다. 셰릴은 전보다 더 천천히 걸었다. 결혼했을 때 셰릴은 위층이었던 그의 집으로 이사했다. 집은 방 2개와 부엌, 화장실이 있었고 그는 두 사람의 삶의 변화를 기념하기 위해 방벽을 새로 칠하고 바닥에 오래된 리놀륨을 카펫으로 바꾸었다. 그녀가 집을 나왔을 때 새로 칠한 벽은 여전히 깨끗했고 카펫도 얼룩 하나 없었다. 셰릴은 한 번도 자신을 아서스 부인이라 칭하지 않았다. 그날 늦은 오후 아서스는 원래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지만 술집에 들어갔다. 아까 식사를 했던 카페처럼 이곳도 처음 들른 곳이었다. 그는 새로운 장소를 좋아했다. 주문한 맥주를 들고 거의 비어있다시피 한 술집의 구석으로 이동했다. 슬롯 머신이 놓여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아무 음악도 나오지 않았다. 이곳에는 더러움이, 부족한 조명이 밀어내지 못한 어둠이 있었다. 바 앞에 높은 의자에는 두 남자가 아무 말 없이 뚱하게 앉아 있었다. 셔츠 차림의 바텐더가 잡지 스타의 페이지를 넘겼다. 아까 카페에서 아서스가 말한 기운 없음이 그를 휘감았다. 그 느낌이 거의 전염병처럼 밀려들며 그에게 달라붙었고 병적인 냉담함이 따라왔다. 그는 주문한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왜 자신이 이곳에 들어왔는지
왜 돈을 낭비하고 있는지 생각했다. 이 시간에 윈블던이나 화이트시티에 있는 개 경주장에 갈 수도 있었다. 인파 사이에서 다른 데 정신을 쏟으며 이 기분을 떨쳐낼 수도 있었다. 아니면 해픈 여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기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 해픈 여자라 해도 아까 만난 늙은 웨이트리스처럼 그리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는 눈을 감고 뭘 원하느냐는 말에 자신이 느낀 실망감을 다시 쥐어짜냈다. 그가 한 일이라곤 그저 다정하게 다가간 것뿐이었다. 함께 다른 곳에 화단의 꽃들이 알록달록하게 피어나고 물 위에 새들이 떠있는 공원 벤치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었다. 셰릴은 어떻게 된 건지 알았다. 오늘 마침내 그가 그곳에 갔다는 것을 알았다. 셰릴은 그들의 짧은 만남에서 그것을 짐작했다. 또 한 명의 외로운 남자와 커플들이 술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서스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즉시 싫은 사람을 골라냈다. 그리고 메스틴에 전화해서 내일 아침에 나갈 수 없다고 말할까 고민했다. 배가 아프다고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몇 시간을 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어쨌거나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날 것이다. 몸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다. 역까지 걸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내린 뒤 다시 호텔까지 걸어가는 일을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었다. 식당에서 3시간 반 동안 일한 뒤 10시 반에 하얀 재킷을 벗어걸고 검은색 나비 넥타이를 푸는 일을 대체할 수 없었다. 메스틴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뒤로 아침 시간 웨이터로 일해서 버는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는 다른 곳에서 부족한 돈을 메꾸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물건을 훔쳤다. 바 건너편에 있는 전화기가 여자 화장실 입구의 커튼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전화기를 보자 다시 유혹이 일었다. 그러나 프런트에 누가 전화를 받든 툴툴대며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상태가 어떤지 보자고 말할 것이다. 대화는 불만족스러울 것이고 식당에 메시지를 남겨도 아마 전달되지 않을 것이며 내일 아침에 자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미리 연락을 했음에도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 셰릴은 그에게 왜 그렇게 말한 것일까? 왜 그렇게 사나운 목소리로 뭘 원하느냐고 물은 것일까? 그는 한 번도 그녀에게 돈을 부탁한 적이 없었지만 그녀의 말투만 보면 마치 그가 늘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 같았다.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고 음량이 낮아졌지만 어쨌거나 음악은 소음일 뿐이었으므로 시끄럽기는 매 한 가지였다. 마지막에 들어온 커플도 시끄러웠다. 지나치게 깔깔 웃어댔고 하루 종일 해가 비치지 않았는데도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잠깐 같이 카페에 가자는 것이었다. 그녀 시간에 딱 10분. 원한 건 단지 그뿐이었다. 아서스는 마시던 맥주의 거품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셰릴이 불러낼 수 있는 연민은 곧 그녀 내면의 깊이였는데 똑똑하지 않은 여자치고는 놀라운 일이었다. 그는 계단에서 그녀를 처음 만난 날부터 그 사실을 알았다. 지나가다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된 날이었다.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셰릴이 제안했고 이미 그녀의 열쇠가 현관문에 꽂혀 있었다. 그녀의 집에서 아서스는 차에 설탕을 2스푼 넣어 마신다고 말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메스틴의 식당에서 사람들이 어떤 불평을 하는지 얘기했는데 당연히 해야 할 말이었기 때문이다. 셰릴은 그가 왜 그렇게 화가 나 보였는지 궁금했다며 누구라도 화가 날 거라고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서스는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그가 손님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고 그 남자가 매니저를 불러오라고 했으며 시모니 씨가 와서 불편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는 얘기였다. 시모니 씨가 손을 내밀었으나 그들은 악수를 거부했다. 아서스는 처음 만난 날이나 그 이후에 자신이 셰릴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지, 시모니 씨가 손을 뻗었으나 무시당했다는 것을 말했는지 잠시 고민했다. 말한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 남자는 빨간색 천에 하얀 전무늬가 있는 나비 넥타이를 메고 흰 줄무늬가 있는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다. 여자는 무례하게 투덜거리며 자기 리소토 위에 후추를 갈더니 말했다. 커피가 차가워요. 그러시군요. 당연히 커피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시모니 씨의 즉각적인 응대였다. 이 점심 식사는 특별해야 했다고 남자가 말했고 여자는 식사가 끔찍했다고 말한 뒤 냅킨을 던졌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무엇을 두고 가는지 모른 채 식당을 떠났다. 이제 아침 시간에만 일해. 시모니 씨가 조용해진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굽실거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받아들이든 그만두든 해. 던져놓은 냅킨 아래 쓰다만 편지지에 작성한 쇼핑 목록이 있었고 여백에 연필로 구매할 물품들이 쓰여 있었다. 담당자에게 제가 그곳에서 산 전기 난로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문장 위에 삐뚤삐뚤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같은 글씨체로 날짜가 쓰여 있었고 종이 맨 위에 파란색으로 주소가 찍혀 있었다. 아서스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4분의 1 크기로 접은 그 종이를 꺼냈다.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진 종이는 귀가 접혔고 지저분했으며 접힌 부분이 닳기 시작했다. 아서스는 더 훼손될까 두려워서 접힌 종이를 펴지 않았다. 엄지와 검지로 잠시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종이가 자신이 늘 간직해온 자신이 아는 그것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재킷 주머니 안에서 원본이 사라지는 상황에 대비해 1년 전 그는 칼퀵 인쇄소에 가서 종이의 사진을 2번 찍었다. 그는 다가올 시간과 그 안에서 벌어질 일들을 과거에도 지금도 믿지 못했다. 물론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주소를 외웠다. 그러나 기억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다. 그는 접은 종이를 다시 주머니 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셰릴은 7시 정각에 사무실 청소 일을 마쳤고 10분 뒤 다시 거리로 나왔다. 지금은 6시 5분 전이었고 그는 셰릴 생각을 하며 조금 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셰릴이 자기 집에서 차를 마시자고 초대하기 한참 전부터 그는 오랫동안 셰릴이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건물 계단에서 종종 마주쳤고 셰릴의 집보다 한층 위에 있는 그의 방 2개짜리 집은 보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른 집보다 저렴했다. 그는 셰릴이 남편이 죽은 것을 몰랐고 1년 전쯤 셰릴이 이 건물에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줄곧 그녀가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지하철 매표소에 있던 남자가 셰릴의 남편이었다. 그는 맥주를 남기고 외투를 입을 때 소매가 걸리지 않도록 유리잔을 앞으로 밀어두었다. 그리고 그의 양복처럼 새까만 외투의 단추를 천천히 잠근 뒤 술집을 가로질러 어둑어둑해지는 땅거미 속으로 나섰다. 접어놓은 종이는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종이를 버리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그 또한 그녀에게 말해야 했다.
그 쇼핑 목록을 언제까지나 기념품으로 간직하리라는 것을. 셰릴은 전 남편과의 만남이 그렇게 불쾌하지 않았다. 그러기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너무 익숙했다. 휴지통을 비우고 플라스틱 컵을 모으고 청소기에 긴 전선을 풀고 바닥을 밀면서 셰릴은 다시 한번 자책했다. 자신이 어리석었다. 죽음이 빼앗아간 것들이 그립고 외로워서 자신이 그 남자를 잘못 보았던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청혼에 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데프는 두 사람이 길에서 부탁한 한 남자와 함께 결혼 등기소에서 증인이 되어 주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둘은 데프와 함께 퀸스 레지먼트의 바 뒤편에 앉아 있다가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 몇 명이 오자 프루덴셜 오피스 위에 있는 브루스 플래터로 우르르 몰려갔다. 와인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셰리를 계속 아서스 부인이라고 부르며 농담을 했지만 그러는 내내 그는 조용했고 그러던 중 셰릴은 그가 데프에게 점심시간에 있었던 그 불평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술을 거나하게 마시면 말을 거침없이 하는 데프가 몇 분마다 그런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 말 들었어? 이후에 그가 말했다. 당신 친구가 한 말? 그때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불평에 대해 말하는 것이 충분히 평범해 보였다. 그 끔찍했던 점심시간이 그만큼 그를 괴롭히고 모욕의 상처가 느리게 치유되는 것이 평범한 일처럼 보였다. 셰릴은 그에게 메스틴 호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일을 구해보라고 권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하찮은 조식 웨이터 일을 묵묵히 고집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셰릴은 그런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누군가와 결혼하면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야 한다고 언젠가는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두 번째 결혼식 날 밤 그녀가 진 짐은 돌연 더욱 복잡해졌다. 퀸스 레지먼트와 브루스 플래터에서의 축하연에서 돌아왔을 때 한나절 전에 남편이 된 사람은 침대에 눕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새벽 5시면 일어나야 하므로 지금 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그 말을 했을 때는 아직 밤 11시도 안 된 시각이었다. 청소기로 사무실 바닥을 밀면서 셰릴은 그렇게 말하던 그의 침착한 목소리를 기억했다. 그 사무적인 말투가 떠오르자 갑자기 몸에 한기가 돌았다. 셰릴은 자신이 더 이상 살지 않는 아랫집에서 가지고 올라온 열선 하나짜리 전기 난로를 켰던 것을 기억했다. 잠 못 들고 누워서 침실의 어둠이 그를 자신의 곁으로 데려오진 않을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지만 그가 그런 종류의 사람일지 궁금해하던 것을 기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 벌어진 일, 자신이 실수했다는 깨달음 외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사무실 구석과 책상 밑으로 청소기를 돌리면서 거리에서 전 남편이 다시 그녀의 삶 속으로 들어오려 할 때마다 그렇듯 그 모든 것들이 되살아났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던 시절 그는 상처받은 남자처럼 보였다. 셰릴은 그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결혼 생활과 남편을 떠나보낸 충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이 늘 당한다고 느끼는 비난에 대해 이야기했고 결국 그를 심하게 괴롭힌 그 점심시간의 불평으로 이어졌다. 다양한 형태의 작은 질책과 책망, 원망이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그녀는 확신했다. 애초에 그녀는 그 사실을 알았고 매번 축적된 고통에 새로운 색채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녀는 그 고통이 점차 사라질 거라고 믿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실제로 그렇게 보였다. 그러나 그녀가 짐을 싸서 떠나기 전에 이미 데프는 이렇게 말했었다. 네 남편 제정신 아니야.
셰릴은 청소기에 전원을 끄고 다시 전선을 감아 넣었다. 치워놓은 의자를 다시 제자리로 옮기고 정리를 끝낸 방들의 문을 차례로 닫고 나왔다. 복도의 옷걸이에 걸어놓은 코트와 스카프를 걸치고 쓰레기를 담은 검은 비닐봉투를 아래층으로 옮겼다. 야간 경보를 다시 설정했다. 등 뒤로 출입문을 닫고 걷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이 시모니 씨를 무시했어. 그가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말했다. 시모니 씨는 악수를 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셰릴이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잊어버린 듯 눈 속에 두 사람이 부부였다는 흔적이 전혀 없었다. 한때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이었다. 그녀와 함께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함께 산책을 나섰을 때 셰릴은 그의 팔에 손을 올렸다. 추운 일요일 오후였고 그녀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장갑을 끼고 있었다. 손가락에 약간의 무게, 오로지 그뿐이었고 그 이상은 없었지만 그는 그녀가 이해한다는 것을 느꼈다. 웨이터는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고 언젠가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몰랐다. 어떤 모욕을 느끼는지, 사람들이 접시 옆에 팁을 얼마나 두고 가는지를 몰랐다. 아침 시간에 웨이터에게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당신 얘기 들으면서 여기 서 있고 싶지 않아. 셰릴은 이렇게 말한 뒤 다른 사람을 만나보라고 했다. 자기를 좀 내버려 두라고 이미 부탁하지 않았느냐고도 말했다. 내가 그 얘기를 당신한테 했는지 모르겠어서 시모니 씨가 악수를 청했다는 얘기 말이야. 제발 날 좀 내버려 둬. 셰릴은 계속 걸으며 이렇게 말했다. 셰릴의 이 모든 부탁은 처음이 아니었고 이미 닳고 다른 것이었으며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이사를 하면서 대프와는 연락이 끊겼지만 대프는 겁이 나면 반드시 경찰을 찾아가라고 당부했다. 딱 보면 불평할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어. 그가 말했다. 그는 여자가 커피를 따라 마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 그가 자리를 뜨자 여자는 커피가 차갑다며 그를 다시 불렀다. 시모니 씨가 왔고 여자는 이 식당에 소매가 더러운 웨이터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셰릴은 그가 지갑을 찾아 주머니를 뒤지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 했었다. 최악이었다. 지갑에서 지저분한 종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치는 것. 너덜너덜한 종이의 가장자리와 마치 선물처럼 그녀에게 주어지는 파란색 글씨의 주소. 담당자에게, 제가 산 전기난로에.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지만 셰릴은 종이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것을, 쇼핑 목록도 있었으나 연필로 쓰인 상품 이름들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제발 날 내버려 둬. 셰릴이 말했다. 그는 그녀 옆에서 걸으며 빨래방 옆에 카페가 늘 열려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빨래가 끝나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조용해. 그가 말했다. 그 카페 아주 조용해. 셰릴은 옆에 있는 그의 몸짓에서 그가 다시 종이를 접어 지갑의 오른쪽 칸에 넣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지갑은 작고 검은색이었으며 플라스틱 코팅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당신이 가는 길이랑 별로 안 멀어. 그가 말했다. 거리엔 두 사람뿐이었다. 불평한 손님이 시모니 씨의 악수 요청을 무시했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을 때부터 그랬다. 거리에서 그는 늘 뒤에서 말을 걸었고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늘 당신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알고 싶어 할 거라 생각했지. 그가 차를 마시자고 했고 셰릴은 이 시간에 차를 마시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다 카페에 있으면 목소리를 높여서 그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음을 알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와 카페에 가고 싶지는 않았다. 셰릴이 그가 훔쳐온 물건을 발견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고개조차 젓지 않았다. 그녀가 짐을 쌀 때조차 그는 마치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듯 침묵했다. 이번의 모욕은 그 자신이 자초한 것이었다. 호텔에서 일을 마친 다음 곧장 그곳으로 갔어. 그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그는 그녀에게 월요일 아침에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하는 호텔 투숙객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주문 내용을 기억했다. 바빴던 날에도 언제나 주문을 기억할 수 있었고 그는 그것을 웨이터의 기술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탄 버스에 대해 버스가 shepherd 부시와 해머 스미스를 지나 카스텔로에서 빠져나오자 푸른빛 나무와 잔디밭이 펼쳐진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누군가가 버스 1일 자유이용권을 달라고 외치자 운전사는 이미 몇 년 전에 없어졌다고 되받아쳤다. 어퍼 리치먼드 로드에서 길이 막혔고 그는 버스에서 내려 조금 걸었다. 전에 그곳에 가본 적이 있다고 그가 말했다. 프라이어리 레인의 우체통 왼쪽 집이었다. 그는 자신이 열댓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둘은 모퉁이를 돌았고 셰릴은 빨랫방에 불 켜진 창문을 보았다. 그가 말한 카페가 떠올랐다. 빨래방에서 멀지 않은 카페의 창문에 세븐업 음료수 간판이 걸려 있었다. 빨아야 할 게 있어. 그가 말했다. 셰릴은 그와 함께 빨래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가 빨래를 넣는 동안 카페를 지나 버스가 다니는 곳까지 발걸음을 재촉할 수도 있었다. 아무 버스나 좋았고 심지어 방향이 반대여도 괜찮았다. 그러나 셰릴은 손님이 노인 한 명과 따로 앉은 여자 2명뿐인 카페에 들어가 유리잔과 컵받침 2벌, 차 한 주전자를 받은 뒤 다시 우유를 가지러 돌아갔다. 셰릴은 자신이 따른 차를 멍하니 바라보며 기다렸다. 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그 어떤 생각도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다. 자신이 카페에 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다. 오로지 혼자라는 느낌뿐이었고 그곳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때 다시 생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끌렸었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고 그 밖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셰릴은 그가 카페 안으로 들어와 등 뒤로 문을 닫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이곳에 있으리라는 것을, 그녀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채로 카페 안을 둘러보았다. 그가 재킷을 세탁기에 넣기 전에 주머니에서 꺼낸 물건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열쇠와 지갑, 볼펜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재킷에 관해 물을 거라고, 재킷이 어디 갔는지, 왜 재킷을 입지 않았는지 물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따라준 차를 저었다. 그녀가 묻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었다. 외투의 앞서피 열려 있었고 셰릴은 재킷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시간 전에 남자가 그 여자를 발견했을 거야. 그가 말했다. 매일 저녁 7시 15분에 남자가 집으로 돌아오거든. 그가 말하는 동안 셰릴은 테이블 표면에 담뱃불 자국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벨을 눌렀고 문을 열고 나온 여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미터기인지는 말하지 않고 미터기를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다. 가스 검침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됐다고 여자가 말했고 그는 배지를 보여드리지 않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외투를 펼쳐서 왼쪽 옷깃에 달린 전기회사 배지를 보여주었다. 그가 복도로 들어갔고 여자는 문을 닫지 않았다. 좋게 10분이 지난 후에야 그는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문을 닫을 수 있었다. 내 잘못이지. 그가 말했다. 그렇게 멍청하게 굴다니.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것은 자책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무런 자책 없이 그곳에 서서 자기 소매가 더럽다고 말한 여자를, 커피가 차갑다고 불평한 여자를 떠올렸다. 그곳에 서서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때 복도의 옷걸이 근처에 있는 작은 테이블 위에서 전화기가 울렸다. 전화벨 소리가 그쳤을 때 그는 손을 씻으러 아래층 화장실로 내려갔고 화장실 고리에 외투와 남자의 모자가 걸려 있었다. 복도로 올라온 그는 문을 열기 전 자물쇠 위에 화장지 한 장을 덮었다. 그리고 그 화장지는 구겨서 가로등 밑에 쓰레기통에 버렸다. 셰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재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후 그가 외투 단추를 다시 잠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자의 입에서 흐르는 피가 소매에 묻었다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쉽게 놓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그가 말했다. 언젠가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손가락에 생긴 멍을 보여주었고, 한 번은 자물쇠 위에 덮었다가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주머니에 넣어둔 화장지를 보여주었다. 언젠가는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 우편 배달이 왔고 대부분 갈색 종이봉투인 우편물이 덜커덕 소리를 내며 우편함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안 우체부의 휘파람 소리와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버스는 안 탔어. 그가 말했다. 버스에 앉아있고 싶지 않았어. 그 뒤로 가장 처음 먹은 건 간과 완두콩이었어. 지난번에는 감자칩 한 봉지였고 또 다른 때에는 치킨버거였다. 셰릴이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는 동안 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는 오늘 아침 이후로 고리에 남자의 외투가 걸려있고 특별히 만든 작은 도자기 받침대에 향기나는 비누가 놓인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이후로 줄곧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친구라 느꼈다고 설명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바깥쪽 창턱에 뛰어올라 마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양 야옹야옹 울기 시작했다. 그는 남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복도에 고양이가 있도록 피 묻은 고양이 발자국이 집안 전체에 남아있도록 뒷문을 열어 고양이를 들어오게 할까 생각했다. 셰릴은 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심지어 불안도 아니라는 것을 대포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늘어놓는 그의 행동에 교활한 술수가 있음을 알았지만 그가 그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적었기에 술수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자신의 천성이 그와 함께 산책에 나서고 그의 과묵한 포옹을 받아들이게 했으며 자신의 동정이 그의 자양분임을 안다는 것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셰릴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데프에게 하고 싶지 않았다. 와클리 부부는 그의 존재를 몰랐다. 그가 유리잔을 입에 가져갔다. 셰릴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말할 필요가 없었고 그저 조금 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침묵은 그와 함께 있을 때의 한 요소였다. 그녀가 카페를 떠났을 때 그는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는 차를 마저 마시고 한 잔 더 따를 것이다. 거리에서 셰릴은 그 모습을 상상했다. 빨래방에서 그는 세탁기 문을 열고 통 안에서 흠뻑 젖은 재킷을 꺼낼 것이다. 소매를 펴고 모양을 잡은 다음 두 사람이 너무 짧게 살았던 집으로 향하기 시작할 것이다. 오늘 밤 그는
지금 걷고 있는 그녀 머리 위의 환한 네온불빛에 기분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밤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 여기저기를 헤매는 자동차들에 기분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꼭 붙어서 지나가는 커플의 목소리에 기분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에는 그녀의 눈물이 그에게 평온을 가져다 줄 것이다.